말씀해 보실래요?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범사님. 이번에도 우승을 해볼 심산이십니까? 주시면 감사한데 사실 약간 한 번 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편하다고요? 그래서 네, 약간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색다른 시도를 해보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괴담 파일럿 이전부터 이제 괴담 라디오를 했을 때 좀 시도해보지 못했던 스타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별거 아니지만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불쌍한 남자입니다. 잠깐만, 이거 종교하고 좀 연관된 내용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불쌍한 한 남자에게 일어난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자기만큼 불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적어도 자기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버지는 도시에서 이름이 난 깡패셨대요. 자신의 조직에게 돈을 빌린 남자가 돈을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돈 대신이라며 그 딸에게 못된 짓을 해서 태어난 게 자기라고 했어요. 조직에서는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딸을 못 돌려준다고 하고 조직에서는 또 그 둘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그냥 아버지한테 어머니를 거두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돈이라도 다 갚으면 이제 친정에서 돈을 다 갚으면 자기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하나 남은 남동생도 실종이 된 뒤에는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고 그냥 그대로 사셨대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남자랑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자신을 엄청 끔찍하게 아껴주셨대요. 이제 그 집이 친정집이 원래 잘 살던 부잣집이어서 그런 집이 규슈였던 만큼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거 하나도 허투루 한 적이 없으시고 삶이 힘들어도 결코 행색이 초라해 보이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하셨대요. 그 덕에 부족하게 살았어도 자기는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렇게 6살쯤 됐을 무렵에 이제 아버지와 원래 관계가 안 좋으시니까 이 아버지의 바람기랑 폭력성을 못 이기는 어머니께서 자기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도망을 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죽기 직전까지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셨대요. 그것도 아들이었던 자기 눈 앞에서요. 어딜 도망가 어딜 돈도 못 갚은 네 부모 대신에 내가 거두어 먹여줬더니 통수를 치고 도망을 치려고 해? 하면서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께서 잔뜩 흥분한 채로 이번에는 그 옆에서 이제 공포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자기한테 폭행을 저지르려고 했고 참다 못한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그대로 찔렀어요. 이제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탁 밀쳤는데 그대로 밀쳐져서 엎어지면서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이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가서 도망을 치셨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급하게 어머니한테 가봤는데 운명의 장난인 건지 어머니께서는 들고 있던 칼에 넘어지면서 스스로 찔리셨고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냐고요? 병원에서 치료라도 받고 온 건지 일주일 정도 모습이 안 보였는데 그 일주일 뒤에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없어진 일주일 동안 사연자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지냈어요. 그 어린 게 뭘 알았겠어요.
그냥 엄마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이고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린아이가 온몸에 힘이 축 빠져서 늘어진 그 성인의 몸을 어떻게 들추고 뒤집겠습니까?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엄마한테 배운 대로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서 씻고 냉장고에서 뭐라도 꺼내서 먹으면서 연명을 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라도 부르기도 싫은 그 남자가 돌아왔을 때 이미 어머니의 시신이 썩을 대로 썩기 시작한 탓에 온갖 구더기와 파리와 그리고 벌레떼가 들끓는 곳에서 어머니 시신 옆에 혼자 멀뚱멀뚱 앉아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 정신 나간 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데리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사연자분이 아버지를 따라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술집이었던 것 같다 했어요. 술집 뒤편에 있는 골방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여자들 틈에서 몸을 자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누워서 자고 낮에는 술집을 청소하고 밤에는 애기니까 이제 여기저기 막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은밀한 물건에 심부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잠시. 그러다가 뭐라도 잘했다고 용돈을 1,000엔이라도 받으면 곧장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특식으로 컵라면 하나랑 딸기우유를 사서 먹는 날에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대요. 그런 생활마저도 자기를 필요로 해준다는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참 재미있던 때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대요. 그렇게 그 술집에서도 떠나서 예전처럼 이제 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서 사신 거예요. 근데 새엄마라는 사람도 아마 술집 여자겠죠? 이제 밝은 갈색 머리를 있는 힘껏 파마를 하고 입술이 새빨갰대요. 그때 이미 임신을 했는지 배가 이렇게 산더미만큼 불러와 있는데 임산부답지 않은 복장에 구두를 하이힐 같은 거를 신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방으로 막 들어와서 방이 너무 작다 이러면서 한탄을 했대요. 그렇게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생이 태어났는데 여동생이었대요. 참 당연하다고 하면 우스운데 그 여동생의 케어는 당연히 사연자분의 몫이 됐습니다. 이 아버지와 새엄마라는 사람들이 그 어린 핏덩이들만 두고 집을 나가기 일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게 뭘 알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아기가 우니까 밤새 여동생을 안고 업었다가 안았다가 하면서 서러움이 이렇게 몰려올 때마다 아기가 우는 소리에 맞춰서 자기도 좀 울었던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가야 하는데 동생을 차마 집에 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업고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동생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제 가정 방문이 몇 차례 진행이 됐는데 그런 집안이니까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제대로 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못 보는 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는 날에는 부모라는 것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학교에서도 이런 집안 사정이니 그 동생을 어떻게 하겠냐, 그냥 학교에 데리고 와라. 대신에 교실은 안 되니까 보건실에다가 동생을 두자 해서 아침에 등교를 하면은 당연히 동생을 보건실에 데려다 놓고 하교를 하면 동생을 데리고 가고 그런 날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사연자는 부모는 어차피 믿을 게 못 되고 자기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작고 여린 생명체인 여동생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이자 유일한 가족이라고 느꼈대요. 그 동생을 부모처럼 돌봤으니까 아무리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 아니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느꼈겠어요. 그렇게 동생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갈 무렵에는 이미 자기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동생이 학비도 되고 준비물도 사주고 막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다 사주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대요.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랑 이제 새엄마가 이혼을 했고 두 사람 다 그냥 사라졌대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잘 됐다.
그냥 두 사람 다 죽었다 생각하고 살련다 하고 살았대요. 그렇게 고등학교도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실업고 같은 거죠. 특목고라고 하나요, 요즘에는?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던 탓에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일을 했대요.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밖에 없는 동생을 케어를 했던 거죠. 다행히 동생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자기랑 다르게 친구도 많고 밝고 명랑하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나는 얘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내 삶의 목표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바람이 무색하게 동생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나이 들고 이제 조직의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아버지가 제 신세를 만회를 해보려고 조직에다가 돈을 빌려 사업을 벌이다가 몽땅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한 아버지, 아니 그 새끼라고 해야 되겠죠? 그 새끼 때문에 조직원들이 집에 들이닥쳤고 마침 오빠가 야근을 해서 없던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동생은 반항 한 번 못하고 또 그놈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집안에 혼자 버려져 있었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오빠의 눈에 들어온 거는 자기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있던 여동생의 모습이었대요. 급하게 경찰에 신고도 하고 조사도 이뤄졌지만 경찰하고 조직 간의 커넥션이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거 하나 없이 동생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죽고 나서 사연자가 모든 것을 그냥 다 놔버렸대요. 뭐 일도 할 수가 없었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사람 같아 보이고 여동생을 닮은 사람들을 자꾸 쫓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도 몇 번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히키코모리가 돼서 틀어박혀 있는 동안에 정신병이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 회사에서 이제 좀 그나마 가깝게 지냈던 사람의 권유로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다행히 3년 정도 입원을 하면서 지내면서 다행히 차도가 생겨가지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계속 담당 의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친해진 의사가 바로 사회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보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면서 이제 재활 훈련처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주는 전문적인 요양원이 있다 라고 입소를 권유를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주친 사람들이야 다 정신 하나씩 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멀쩡한 사람들 만나면서 조금씩 훈련을 해보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짧은 한 일주일 정도 일정으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소개받은 요양원은 되게 깊은 숲속에 있는 일본 전통 목조 형식의 건물이었어요. 몇백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층고가 되게 높았대요. 현대에 와서 그 요양원 건물이 있는 산의 소유주 자손들이 이제 그 산의 부지랑 이런 거를 팔면서 그 건물도 같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해줬던 말이 요양원을 설립한 회장 또한 되게 아팠는데 오랜 기간 되게 아팠고 그 고통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찾다가 이 요양원을 찾아서 정확히는 건물을 찾아서 요양을 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병을 좀 자기처럼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원래는 별장이었는데 요양원으로 바꿔서 이제 시설을 운영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봐도 산이랑 막 나무랑 동물들 우는 소리랑 벌레 이런 거밖에 안 보이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딱 치유를 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그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방도 이제 현대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오래되어 보이는 옛날 일식 방이었대요.
바닥은 다다미 바닥에 짱구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가족들이 자는 방에 이렇게 족자가 걸려 있잖아요. 그걸 토코노마라고 부르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막 꽃병도 있고 꽃도 되게 막 싱싱한 걸로 장식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평화롭고 참 조용하고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특히나 이 침실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넓고 좋은 방이었대요.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그 병원에서 코마츠 선생님 친구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더 좋은 방으로 준비했어요. 저희가 이 요양원이 정말 좋아서 다른 방은 이미 다 만실인데 이곳에 머무르는 분들이 이 방에, 특히 이 방에 있으신 분들이 되게 빨리 좋아지시더라고요. 태소가 정말 빨라요 하면서 엄청 이 방에 대해서 좋은 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사연자분이 자기한테도 처음으로 참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만큼 자기도 이곳에서 좀 더 과거를 잊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이렇게 요양원에서 첫날 밤을 맞았는데 낯선 곳이라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더래요. 덮고 있는 이불도 되게 계절에 맞지 않게 좀 두꺼운 소미불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덮고 있으면은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또 이렇게 걷으면 또 너무 춥고 그래서 다시 이불을 덮으면 또 갑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결국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랑 같이 산속에 이제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막 들리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은 좀 시원하니까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자리로 가서 누웠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이제 바닥에다가 아예 요를 깔고 자는 거였으니까 바닥 다다미에서 이렇게 쿰쿰한 듯 아닌 듯 묘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이렇게 싹 올라오고 머리 위는 시원해지고 이러니까 잠이 너무너무 잘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좀 잠이 들었고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비둘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에서 날아온 비둘기려나? 하고 잠결에 생각을 했고 그 비둘기가 우는데 아무 방해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눈을 감고 계속 잠에 취해 있었죠. 그 비둘기가 되게 불특정하게 소리를 내면서 한 번씩 트득트득하고 뭔가 방충망을 뜯는 듯한 소리를 냈대요. 방에 비둘기가 들어오려나? 아침에 확인해보고 문제 있으면은 말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뒤에 완전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9시를 넘겼더래요. 간만에 너무 편안하게 잠이 들어서 그런지 늦잠이 잔 거예요. 그래서 온몸도 가뿐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창밖을 보려고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열었대요. 아침 그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햇빛에 익은 것 같은 바람의 향기가 이렇게 느껴졌대요. 좋다. 이런 게 평화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차 싶었대요. 내가 창문을 닫았나? 내가 분명 창문을 열고 시원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창문을 다시 연다고? 누가 밤중에 방에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침실을 나가서 옆방으로 갔지만 누군가가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대요. 더군다나 열쇠는 정말 열쇠 모양인데 그 문으로 자기가 앞뒤로 방에서 나갈 때도 열쇠로 열어야 되고 들어올 때도 열쇠로 열어야 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키 자체도 자기랑 요양원 전체를 총괄하는 지배인이 아니면 안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요양원의 리셉션으로 막 가서 밤중에 누가 방에 들어온 것 같다고, 문제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키 자체를 지배인이랑 자기 아니면은 만질 수도 없고 사용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지배인이 딱히 열쇠를 가져간 적이 없다. 밤중에 가져간 적이 없다. 지배인이 아예 밤에 없었다. 그러고 이제 객실에 들어가는 그 복도가 쫙 보이는 CCTV를 봤는데 자기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처음 와서 되게 낯설어가지고 예민하게 느껴졌구나 해서 되게 머쓱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내가 잠결에 다시 닫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냥 요양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시 방에 와서 이제 자리를 준비를 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어젯밤처럼 또 갑갑하고 너무 덥더래요. 그래서 또 창문을 열었대요. 그때가 좀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라서 좀 더워져서 그런지 낮 동안에 이렇게 데워져가지고 뜨거운 바람 같은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너무 평화로워서 이제 여동생의 막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이런 평화를 누려도 되는 건가?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돌아가신 어머니랑 동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죽으면 그 두 사람이 다 잊혀진다라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숨을 고르면서 좀 참은 거예요. 그래서 창문 열어뒀으니까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어제처럼 눈을 감았어요. 조금 잠이 들었나? 어제처럼 비둘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래요. 예전에 이곳에서 지냈던 사람이 저 비둘기한테 밥이라도 챙겨준 건가? 이 시간에 매일같이 오는가 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자려던 순간 또 한 번 뜨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방충망을 뜯네. 진짜 구멍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 소리가 창문의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거예요.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와 트드득거리면서 무언가를 뜯어내는 소리. 그건 창문이랑 아예 반대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대요. 심지어 그 소리가 창문이 있는 위치보다 훨씬 낮은 자기가 누워있는 그 머리 위치에서 나오고 있었대요. 한순간에 너무 무서워졌대요. 그 순간에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그게 뭔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요. 눈을 크게 뜨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가위에 눌린 것처럼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대요. 선선한 바람 덕분에 추워서 그랬는지 몸 위로 덮었던 이불이 마치 시멘트를 자기 몸 위에 부어서 굳힌 것처럼 너무너무 무거웠대요. 비둘기가 가까워져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도 천장에 고정이 된 건지 움직여지지가 않았고 엄청난 긴장감이랑 공포감에 손이랑 발바닥에서도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게 비둘기 울음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마치 간헐적으로 숨을 참는 듯한 목 밖으로 숨을 못 내서 이렇게 턱 벌리는 것 같은 소리를 냈대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히는 듯한 소리가 막 들려왔대요. 필사적으로 힘을 내서 눈을 굴려서 옆을 보고 고개도 천천히 따라 움직였는데 그곳에는 하얀색 기모노 같은 것을 입은 누군가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기괴하게 몸을 비틀면서 바닥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간헐적으로 억억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고 다다미 바닥 특유의 재질이 손톱에 걸릴 때마다 트드득 트드득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 압도적인 공포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쩐지 가슴도 자꾸 아픈 거예요. 피부를 막 찢어 발기고 그 속을 날카로운 것으로 막 찔러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의 입에서도 그것과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그것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느꼈대요.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고 있었어요.
그것이 막 귀여우면서 나한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것의 목과 몸이 분리되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눈을 뜨자 어제처럼 창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고 온몸은 땀투성이었대요. 일어나자마자 막 너무 숨을 막 다급하게 몰아쉬면서 내 몸을 살펴봤지만 땀이 난 거 말고는 어떤 증세도 보이지 않았대요. 정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처음으로 느끼고 곧장 어제처럼 리셉션으로 가가지고 바로 퇴소하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당연히 관계자들은 온지 이틀 만에 나가겠다고 하는 자신한테 의아함을 느끼고 좀 더 머무르는 게 어떻겠냐 하고 권유를 했지만 내가 어제 그런 것을 보고만 이상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대요.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요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다녔는데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요양원 건물이 몇백 년 전 그 일대를 다스리던 귀족의 성이었고 부인이 기독교를 믿게 되자 자신의 자식들과 부인을 방에 가둬놓고 음독을 시켜서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부인이 죽지를 않고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퍼부으니까 그대로 한 방에 자식들이랑 부인을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리 해도 부인이 안 죽으니까 그냥 목을 쳐서 죽였다는 일화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이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부인의 원한이 남아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오싹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이 그 원혼이 맞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자기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었지만 그 요양원으로 돌아갈 마음이 안 들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지냈대요. 여기까지 사연자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의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유를 하고 다시 사회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쩐지 제 힘에 미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마음먹은 일들에 대해선 제가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나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 요양원에 보낸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오처방입니다. 거길 다녀온 뒤로부터 여동생이 보인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사연을 들려준 사람은 사연자 본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려줄 당시에 이미 주인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양원에 다녀온 뒤로부터 밤에 잠을 자려 하면 여동생과 어머니께서 나타나 제게 알 수 없는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을 원망하듯이요. 그 고통에 대해 몇 번이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을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소중했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방법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기 전까지 일평생을 고통받다가 간 그 사람에 대해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뷰사님의 투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 벌써 이렇게. 자, 투표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표 나왔습니다. 5표. 오늘 이렇게 5표가 나왔는데 오늘 왜 5표가 나왔는지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듣다가 다들 주무신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아무 때나 출근하실 수 있으니까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달의 괴담왕은 우리 뽕순이. 와, 드디어 봉순.
네, 좋습니다. 자, 6월달 괴담왕은 우리 봉수님이시고, 우선 6월달 정말 축하드리고, 이거 사건 파일 너무 괜찮긴 하네요. 더군다나 자신이 맡았던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줬던 사건 중에 한 사연을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너무 잘 들었고, 아무튼 여러분들 괴담왕 6월달 잘 성황리 마무리했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